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모세의 혈관과 자율신경이 밀집돼 있어서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죠. 체중 90%를 지탱하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데요. 발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의 일상에 많은 불편함이 따르게 됩니다. 최근 신발을 신는 것도 또 걷기도 어려운 무지외반증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의학 알지에서는 무지외반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윤영필 정형외과 전문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무지외반증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먼저 무지외반증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외반증은 진단은 아주 쉬운 진단입니다. 네. 우리가 발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발가락이 외측으로 휘어진 것을 무지외반증이라고 진단을 하는데 네. 엄지발가락이 외측으로 휘어지면은 그 관절면 부위가 우리가 저맥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관절면 부위가 염증이 생겨서 통증을 발생시키는 질병을 무지외반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엄지발가락이 휘면서 발의 모형이 변형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무지외반증의 증상,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지외반증은 아까 엄지발가락 쪽에 관절면에 저맥낭에 염증이 생기고 네. 엄지발가락이 우리가 체중의 60~70%를 보통 차지하게 돼 있는데 그 부위가 통증이 생기게 되면은 발의 무게 중심이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는 엄지발가락 쪽에 관절 통증이 생기고 되는데 그 무게 중심이 바깥쪽으로 이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두 번째 발가락 쪽에 관절염이 또 생기게 돼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두 번째 발가락에 관절염이 생기고 심하신 분들은 이제 관절의 탈구까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게 중심이 좀 더 바깥쪽으로 가면은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까지 가버리면은 그 사이에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지간신경종이라고 하는데 그 지간신경에 염증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체중이 자꾸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발바닥에 굳은 살이 많이 생기고 발가락이 밀려서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 티눈이나 굳은 살 같은 게 자꾸 생기는 질환을 우리가 무지외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발 모양의 변형이 관절염과 탈구 그리고 신경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다면은 이 무지외반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이 있는데 거의 원인이 한 절반 정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선천적인 원인에서는 주로 뭐냐면은 원래 평발이 있거나 관절 자체에 유연성이 많으신 분들이 네. 우리가 조금씩 진행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후천적인 경우는 거의 대부분 앞볼이 좁은 신발이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남성들보다 좀 더 유연하기 때문에 예. 무지외반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혹시 무지외반증이 유전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게 거의 절반 가까이는 유전적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네. 보시면 돼요. 그 보통은 이제 가족력이 많다고 이야기 들을 수가 있는데 네. 근데 무지외반증의 유전성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관절의 유연성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네. 유연성이 많고 그리고 또 평발은 보통 유전성이 되니까 평발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발의 특정 인대가 약한 분들이 평발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발의 유연성이 많아 버리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신발을 신을 때 좀 더 바깥쪽으로 밀려서 휘어질 확률이 훨씬 높고요. 그 태어나신 분들 중에서 발 모양이 그 유전성인 것처럼 동그랗게 좀 특이하게 좀 생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네. 경우는 아무래도 무지외반증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무지외반증의 후천적인 요인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후천적인 요인은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앞볼이 좁은 신발입니다. 앞볼이 좁은 신발이고 앞볼이 근데 문제는 그 요즘 저희들이 신고 있는 신발들은 거의 대부분 앞볼이 다 좁죠. 좁고. 근데 예전에 연구 중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옛날에 50년대 경에 중국의 어떤 지역에서 맨발을 신고 다니는 부족이 있었는데 네. 그 부족들은 거의 무지외반증이 한 2~3%밖에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한 대전 시내 한 30대 여성을 한 500분 정도 연구한 게 있었는데 그때를 하니까 거의 한 33~34% 정도가 무지외반증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후천적인 요인의 가장 큰 원인은
신발이라고 보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원장님께서 앞볼이 좁은 신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성들은 대부분 예. 이 미용적인 목적에서 보면은 예. 또 이 하의를 많이 신잖아요. 예, 예. 그렇다 보면은 신발 앞코가 이렇게 뾰족해지기 때문에 무지 외반증에 더 많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여기다가 앞서서 말씀하신 유전적인 요소에다가 후천적인 요소까지 더해지면은 예. 무지 외반증이 훨씬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그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유연성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더 휘어지고 그리고 뭐 키리를 신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키릴 신발 자체가 앞볼이 매우 좁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걸로 인해서 앞쪽으로 더 휘어지게 돼 있고 또 이런 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로 뭐냐면은 그 뒤가 높기 때문에 키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킬레스건 단축이나 안 그러면은 그 앞쪽에 힘이 많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걸로 인해서 2차적인 합병증이 자꾸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원장님 혹시 네. 이 무지 외반증이 신발적인 그러니까 이런 요소 외에도 예. 사람의 걸음걸이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을까요? 지금 걸음걸이로 인해서 무지외 반증이 악화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무지외 반증이 있음으로써 무지외 반증으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걸음걸이가 바뀔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걸음걸이 때문에 무지외 반증이 생기는 게 아니고 네. 그 우리가 무지외 반증이 있으면 엄지발가락이 아프게 돼 있고 네. 그리고 그게 진행되면은 아까 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발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회피 보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픈 걸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걸 걷다 보면은 발의 걸음걸이 형태가 바뀌면은 우리가 무릎이나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에 추가적인 병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그럼 같습니다. 걸음걸이가 어떤 모양으로 바뀌게 되나요? 무지 외반증이 있다면은요. 그 발의 형태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발의 형태는 이제 요족이라는 발이 있고 뭐 보통은 정상적인 발이 있고 그리고 또 평발이라는 발이 있고 한데 네. 요족의 발은 대부분 보면 발이 안짱걸음을 걷게 돼 있고요. 평발은 원래 이제 바깥쪽 팔자걸음을 걷게 돼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발의 형태가 점점 바뀌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발에 어느 하나가 불편하다고 했을 때 걸음걸이부터 다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이 무지외반증 증상이나 통증으로 우리가 병원을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예. 혹시 내가 무지외반증인지 아닌지 집에서 간단하게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예. 가장 쉬운 방법은 우선은 신발이나 양말 같은 걸 다 탈의를 하시고 우리가 체중을 선 상태에서 발을 선 상태에서 내측면을 기준으로 해서 엄지발가락이 외측으로 휘어진 각도를 측정하면 됩니다. 그 네. 각도가 15도 이상 우리가 휘어져 있으면 그걸 우리가 무지외반증으로 진단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분들 중에서 특히 엄지발가락 그 바닥 쪽에 보면은 굳은 살이 많이 생긴 분들이 있습니다. 발에 변형이 오기 때문에 굳은 살이 많이 생긴 분들은 우리가 무지외반증이 같이 있을 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15도 이상 기울어져 있거나 또 엄지발가락 안쪽 아래에 굳은 살이 있다면은 무지외반증을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무지외반증에 대한 시청자 궁금증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궁금증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무지외반증으로 고생하는 40대 주부입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발에 통증이 와서 힘이 듭니다. 무지외반증을 완화한다는 발가락 링을 알게 되셨다고 하네요.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이 광고에서 이 링을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저도 힐을 좀 많이 신다 보니까 예. 좀 이렇게 보조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예방적인 측면에서 이 링이 좀 효과가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어떻게 예. 이 보조기가 효과가 있나요? 그게 무지외반증 자체를 우리가 낫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무지외반증 자체가 교정되는 게 아니고 그 정상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자체가 무지외반증을 낫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2차적인 합병증이 생긴 정상 완화 정도에서는 일시적으로 쓰는 것은 괜찮은데 네. 그게 장기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또 2차적인 또 피부염이나 이런 게 또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보조기나 이런 것은 보통 청소년기에는 착용하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뼈의 성장이 아직 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아직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진행을 좀 늦춰주기 위해서 청소년기에서는 이제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도 좀 권장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조기는 통증의 완화일 뿐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무지외반증의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무지외반증의 치료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보존적 방법이 있고 뭐 수술적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우리가 보존적 방법이라는 것은 아까 주 원인이 그 무지외반증은 그거였거든요. 신발이었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신발 중에서 앞볼이 넓은 신발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앞볼이 넓은 신발을 착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염증이 생겼을 때는 염증에 관련된 소염제나 이런 걸 좀 먹어서 염증을 깔아앉히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재활치료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발가락은 우리가 신발은 그 신발을 너무 오래 착용하기 때문에 네. 발에 뭐냐면 근육이 너무 약화가 돼 있거든요. 현대인들은. 네. 그래서 그 발을 강화시키거나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재활치료를 하고 그렇게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술적인 면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술적인 방법은 대부분은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절골술이라는 걸 합니다. 네. 이제 예전에는 절골술을 하지 않고 인대만을 수술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재발률이 워낙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발률 지금은 그 수술을 거의 하지 않고 이제 절골술이라고 해서 뼈를 우리가 절골을 해서 반듯하게 교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그쪽 방법이 훨씬 좋은 거로 돼 있고 최근에는 예전보다 이제 절개 방법을 미세절개라고 해서 조금만 찢어서 교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술도 간단하고 회복이 훨씬 빠른 방법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무지외반증의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그 다음은 이제 예방적 차원이나 또 꾸준히 이렇게 보존하는 방법 내에서는 신발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엄지발가락에 근육을 좀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예. 약물 치료는 무지외반증 자체는 치료가 될 수는 없고, 2차적인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네. 왜 그런 건가요? 우리가 무지외반증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뼈 자체가 휘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뼈 자체 휘어진 것을 약을 먹는다고 해서 교정되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인해서 2차적인 우리가 저맥낭이나 쪽에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 그 경우에만 우리가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 약으로 염증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발가락의 근육을 엄지발가락의 근육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 저희가 이 근육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지외반증의 운동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그 무지외반증 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지외반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신발을 계속 신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발바닥에 근육이 너무 약화가 되거나 어떤 특정 근육은 강화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발에 변형이 생기는데 첫 번째 무지외반증 운동 방법은 우리가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엄지발가락을 직선이 되게 반듯하게 만드는 상태에서 지면으로 엄지발가락을 한 10초 정도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눌러줘서 그것을 우리가 눌러주는 것은 3회에서 5회 정도 꾹꾹 눌러주는 것을 반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방법은 이어서 하는 운동 방법인데 이 운동 방법은 첫 번째 한 엄지발가락을 반듯하게 잡아져 있는 상태에서 서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새끼발가락 위로 들어 올려주면 됩니다. 네. 새끼발가락 올려주고 이것을 똑같이 10초 정도 누른 상태에서 이것을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예. 세 번째 방법은요? 세 뭐가 번째 있을까요? 방법은 우리가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인데 네. 근육을 이완시켜줘야 되는 방법이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발목을 우리가 최대한 위로 올린 상태에서 발가락을 위로 우리가 많이 펴주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킬레스건이나 발바닥에 있는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우리가 굴곡근이라는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방법이고 네. 그 반대쪽에 반대편 운동을 다시 해야 됩니다. 네. 저 방법은 발목은 최대한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발가락을 최대한 모아줍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발등에 있는 우리가 신전근이라는 근육을 최대한 이완시켜주는 방법입니다.
네. 자, 네 번째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뭐냐, 우리가 발가락이 자꾸 휘어지게 되면은 엄지발가락에 우리가 내전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네. 이 근육이 너무 우리가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을 약간 바깥쪽을 안쪽으로 좀 당기면서 그 내적 첫 번째 발가락 사이에 압력을 가해줘서 그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이 근육을 너무 이완시켜주다 보면은 발바닥에 족저근막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이 너무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발바닥 쪽에도 우리가 압력을 가해줘서 그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을 우리가 반복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방법은요, 손가락으로 일일이 발가락 근육 사이사이를 이렇게 눌러주기 때문에 예. 발가락이 굉장히 시원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혹시 이게 앉아서나 누워서도 가능한가요? 좀 어느 자세에서나 다 가능한 그 방법이니까 네. 집에서 시간 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 예. TV를 볼 때 가만히 앉아서 예. 예, 그냥 TV를 보는데 예. 이렇게 그냥 가만히 보지 말고 발을 좀 만지면서 지금 알려주신 쭉 예. 스트레칭 방법들을 예. 처음부터 쭉쭉쭉 따라하시면서 하신다면은 발 그 무지외반증 예방에 그리고 치료법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마지막 스트레칭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무지외반증 마지막 5번째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 방법은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엄지발가락을 우리가 최대한 내측으로 우리가 발가락을 튼 상태에서 발가락 첫 번째 발가락 사이에 있는 우리가 내전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네. 근육을 충분히 지압을 해주시고, 이 발가락을 위로 올리다 보면은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이라는 인대가 있습니다. 이 근육이 너무 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앉은 상태에서 지압을 같이 해주시면은,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회복이 빠를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니까요. 예. 저렇게 꾹꾹 눌러주면은 발의 피로감도 줄고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뭐 TV 볼 때 그냥 가만히 멍하게만 보지 말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발을 여러 곳을 꾹꾹꾹 눌러주면서 예. 또 근력 강화도 해주고 스트레칭도 예. 해주면은 무지외반증을 예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시네요. 자, 그렇다면은 다음 사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무지외반증 운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증도 심해지고 이제는 무지외반증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무지외반증 수술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필수적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앞서서도 예. 그 운동법을 알려주셨지만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요.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지외반증이 우리가 어떤 보존적인 치료를 해도 호전이 없을 때는 우리가 수술적인 방법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수술적인 방법 중에서는 수술의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 수술을 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네. 첫 번째인 경우에는 우리가 엄지발가락이 많이 휘어져서 무지외반증 부위가 통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내가 항상 신발을 신을 때마다 뭐 발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겨도 수술의 기준점이 될 것 같고, 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지외반증으로 인한 2차적인 합병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 발가락에 관절염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탈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 감각이 떨어지는 지간신경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합병증이 생긴 경우하고, 또 발바닥이나 발가락 사이에 티눈이 자꾸 반복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이걸로 인해서 발의 통증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예. 우리가 티눈이나 굳은 살이 생기는 게 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예. 무지외반증이 원인이 돼서 생기기도 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무지외반증으로 인해 나타나는 티눈은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을 미리 좀 알려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티눈의 위치에 따라 우리가 수술이 필요하고 안 하고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티눈이 우리가 그 발의 압력이 많이 특정 부위에 많이 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 수술을 하는 게 좋은 게, 엄지발가락 쪽에 뭐 예를 들어서 내측 아래쪽에 생긴다든지, 네. 주로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에 티눈이 생기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발바닥 쪽에 보면 굳은 살이 아주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밑에서 오시는 분들은 네. 그런 경우는 대부분 무지외반증 때문에 발 앞쪽에서 주로 생긴 경우에는 주로 무지외반증과 관련된 티눈이나 굳은 살이 매우 많습니다. 네, 여러분의 발에 그 티눈과 그리고 굳은 살이 많이 있다면은 무지외반증을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아까 간단하게 그 수술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시기도 했는데요. 예.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지외반증의 수술은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요? 예전에는 수술 방법이 우리가 뼈를 손대지 않고 인대만 수술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재발률이 너무 높았었습니다. 25에서 30%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은 대부분 절골술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절골에서 뼈를 이제 자르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매우 많습니다. 방법이 많은데 근데 절골 방법 중에서 절골은 같은 방법을 쓰더라도 우리가 피부 절개 부위를 요즘은 조금만 찢어서 하는 미세 절개 방법이라는 게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미세 절개 방법을 사용하면 우리가 수술 시간도 단축이 되고 회복 기간이 매우 짧게 회복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새로운 수술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예.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요. 예. 우선 절골 예. 그리고 피부를 절개하니까 예. 왠지 좀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예. 통증도 상당할 것 같은 그런 예. 생각이 드는데 예.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일상으로 회복하기까지 예.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수술을 했을 때 제가 수술 시간은 한 30분 정도 좀 소요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즘은 마취도 뭐냐면은 척추 마취나 이런 쪽으로 하지 않고 다리 하나만 마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요. 보통 입원 기간도 우리가 길어야 5일에서 일주일 네. 정도만 해도 우리가 그 퇴원이 가능하고 퇴원할 때는 우리가 목발이나 이런 거 없이 간단한 보조기만 착용하고도 걸어서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기간도 한 3주 정도만 지나면 운전이 가능할 정도가 되고 하니 네. 보통 한 달 정도 지나면 큰 무리 없이 거의 회복이 대부분 되는 것 같습니다. 통증으로 인한 불편함이 크다면은 수술을 받는 것이 좋겠네요. 아무래도. 예, 맞습니다. 수술하는 게 나을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내가 수술을 결정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이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 부작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이 무지외반증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까요? 모든 수술은 부작용이 없는 수술은 없죠. 네. 우리가 그 확률이 낮고 높고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무지외반증 방법은 다른 수술에 비해서 수술 합병증이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절개를 했을 때 우리가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피부 염증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치료를 하거나 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재발률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은 재발률이 거의 1%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1% 이하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같으면은 우리가 그 합병증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합병증이 매우 낮은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무지외반증이 있는 분들이 예. 보면은 발가락이 상당히 많이 휜 각도가 심한 분들이 있는데 예. 이분들이 통증이 없으면은 뭐 각도는 많이 휘었지만 예. 수술이 필요 없는 건지 반대로 예. 많이 휘지는 않았지만 통증이 있다면 수술이 필요한 건지 궁금하네요. 좋은 질문 같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제일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많이 휘었거나 적게 휘었다고 해서 그게 수술의 기준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휘어진 경우인데 통증이 없는 경우 그걸로 인한 2차적인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네. 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엄지발가락은 아프지 않은데 우리가 새끼발가락 쪽에 관절염이 있거나 지간신경염이 있으면 수술을 하는 게 좋은데 네. 많이 휘어진 분이 그런 2차적인 합병증도 없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 수술이 필요하지 않겠죠. 네. 그런데 엄지발가락이 아프고 그 다음에 다른 합병증이 없다고 하면은 신발 신거나 이런 게 자꾸 불편하다고 하면은 휘어짐이 적더라도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무지외반증 수술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수술을 하고 전후의 차이를 저희가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예. 화면을 보면서 좀 얘기 나눠볼까요? 예. 그 수술 방법은 저 첫 번째 한 것은 대부분 사진 엑스레이상은 절골술을 한 거고 네. 무지외반증은 보면은 누구나 봐도 외견상 바로 보이기 때문에 네. 확연히 달라지거나 좋아진 게 바로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은 이 모양을 보면 만족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무지외반증 수술 후에 네.
조심해야 될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다시 발병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신발인 것 같습니다. 네. 신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신발을 선택할 때 항상 네. 본인의 발이 어떤 발인지를 평가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평발인지 정상적인 발인지 요족성 발인지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재발이 되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발볼이 넓은 신발이 좋겠죠. 네. 그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평발이 있는 분들은 신발이 조금 더 또 견고하고 좀 단단한 신발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족이 있는 분들은 뭐가 딱딱하기 때문에 발이 쿠션이 있거나 이런 선택을 하고 앞볼이 좀 넓게 선택하시면 재발이나 이런 발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무지 외반증에 대한 정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제가 볼 때는 무지외반증이라는 병은 이게 뭐 다른 어떤 암 질환이나 큰 질환처럼 내가 이걸로 인해서 뭐 큰 어떤 생명적인 문제가 일으키는 그런 질병은 아닌 것 같고요. 무지외반증이라는 것은 내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 같습니다. 네. 발이 편해야지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2차적인 관절이나 척추나 이런 쪽에 더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의학 알지 무지 외반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